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제가 너무 이 어머니들이 흩어져 있어서 어디에 눈을 맞추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어렵네. 예,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좀 뒤에 앉으시는 어머니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제가 이거 강의에 서툴러가지고 좀 도와주셔야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마이크 상태는 어때요? 마이크 소리는 괜찮습니다.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왜 작은 것 같지? 들려요? 조금만. 들려요? 부장님, 입 가까이 안 대고 이렇게 해서 좀 들려야 되는데. 저 뒤에 들려요? 예, 들립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벌써 3월 말에 연수를 한번 받으셨고, 오늘이 두 번째인가요? 예, 작년 2학기부터 교육감님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머니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학부모 연수가 확 줄었죠. 작년에는 저학년, 고학년 나누고 각각 10번씩 통합 5번 해가지고 15번을 학교에서 연수를 했는데, 이제 이게 학부모님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또 준비하신 선생님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새로 바뀐 이제 교육감님이 이걸 확 줄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고학년 구분 없이 6번. 벌써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제가 맡은 영역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 큰 주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이거거든요.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한 건데, 좀 교육청에서 누가 이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떻게 공부의 참맛을 아는지 참. 저도 애 키워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고, 근데 범위도 또 넓죠. 그래가지고 또 범위를 좀 줄였어요.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아래에 이제 작은 4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주제가 4번째 주제예요. 사교육제로 학력 숙성 노하우. 이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교육청이 정했어요. 이 사교육제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근데 하여튼 취지가 그렇겠죠. 가능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좀 줄이고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 텐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11시 반에 마치고, 그죠? 어머니들이 잘 들으시면 12시까지 가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하다가 언제든지 스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다 싶고,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제가 눈치를 보고, 이제, 빨리 하다 말고 가겠습니다. 사교육에 가능하면 의존하지 말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런 스타일의 공부를 사교육 의존형 공부라고 부르죠. 여기 반해서 이제 가능하면 사교육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능력 이런 걸 길러서 아이들이 길게 봤을 때 좀 공부할 의욕이 생겼을 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 시절에 좀 힘을 길러주자.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불러요. 저는 경운초등학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부끄럽지만 저는 뭐 자녀교육 전문가 이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들 연수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교직에 오래 있었던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막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석사, 박사 이런 걸 하시고 이런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애매하죠. 우리 B급 언어로 야매라고 부르죠. 야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들 매년 만나 뵙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고.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네 분이 저를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고지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한 분을 생각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믿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거 다 봤어요? 이번 겨울에? 제가 왜 이것 들고 나왔겠어요? 어머님들께서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도울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 보면 이제 동네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조언도 받고, 막, 그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죠.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를, 지금 벌써 29살 청년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제가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용기를 내가,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겁도 없지. 우리 와이프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애 내가 키울게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당신이 하더라도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었다니까. 그래서 직접 제가 아이를 키웠어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제 뭐 이론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실패와 성공 이런 걸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 경험을 듣고 이제 영감을 스스로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막상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쳐가지고 제가 4살 때 아이를 이제 뺏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큰 소리는 쳤는데요. 막상 제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당황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쉽잖아요.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 벌써 동네 앞에 저거 오죠. 노란차 오죠. 노란차. 그거 오면 막 태워 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애들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 막 익하니까 엄마들이 애 노란차 떠나가고 나면 바로 등 돌리고 뛰어가 자기 집으로 올라가더라고. 그 전문가들 그렇게 말하죠. 같이 울면 안 된다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같이 울고 이러면 애들이 버릇돼가지고 영 기관에 안 갈라 하니까 냉정하게 돌아서라 이렇게 조언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마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냉정하게 차에 실어 보낸 다음에 냉정하게 돌아서죠. 근데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요. 애들이 적응했어. 그러니까 이제 노란 차에 대고 뭐 빠이빠이 하고 오후에 또 만나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엄마들이 안 올라가더라고. 안 올라가고 거기 있던 엄마들끼리 이제 눈을 맞추고요. 거기서 수다를 떨다가 또 며칠 관찰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보냈거든. 노란 차 기다렸다가. 거기서 보니까 아줌마들끼리 있잖아요. 좀 친해지니까 서서 수다를 떨다가 그 다음에는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고학년 키우는 언니를 데리고 가대? 그래가지고 커피 대접하고 과일 깎아주고 이러면서 궁금한 거 묻고 이래요. 또 좀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언니 집에 놀러 안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러면 그 언니들 전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스캔 막 하죠. 특히 큰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책상 위에 어떤 학습지가 놓여 있는지, 거실에 전집은 어떤 게 있는지 막 그저 조사하고 이러죠. 이러면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이제 얻고 주고받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이 노란차 기다렸다가 아이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아무도 안 가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정보를 얻을 언니도 없고요, 뭐.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구 시내에 있는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잖아요. 지금은 뭐 교보도 있고 영풍도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대구에서 제일 서적이 제일 컸어. 그래가지고 저 시내 중앙통 내거리 가면 제일 서적 있잖아요. 제일 서적 지하 1층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닥치는 대로 육아 서적을 다 읽었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즘 말로 폐기력이지 옛날로 폐병캐인데 폐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시립의료원, 지금 대구의료원이죠.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입원 생활 하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약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퇴원하라 했어요. 그래서 비산동 살 때인데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맨날 피토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엄마 혼자서 섬유공장에 다니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애 키우기가 너무 답답했고 또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제가 4학년 때부터는 친척집에 갔어요. 우리 삼형제가 각각 다른 친척집에 하나씩 가서 어렵게 자랐죠. 눈칫밥 먹으면서. 그리고 중학교는 우리 삼형제 아무도 못 갔어요. 공양 다니면서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검정고시에서 대학 갔는데 제가 왜 우리 아이 4살 때 와이프한테 그렇게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아쉬워서. 저는 한 번도 공부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전학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엄마가 뭐 부동산 투기한다고 전학을 많이 다닌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친척집 막 돌아다니고 이러느라고. 중고등학교는 못 다녔잖아요. 또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데모하니라고. 제가 어렵게 공장 다니다가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는 그놈의 전두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고 이랬어요. 그때 80년대 모든 대학생들 다 데모하고 이랬거든요. 저도 이제 극한이라고 또 공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영부영하고 제가 30대가 돼가지고 애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애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 소중한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소중한 아이들이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안 겪게 하고 싶어서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대부분 피아노 보내. 자기가 옛날에 우아하게 피아노 치고 싶었거든?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피아노 보내죠. 또 좀 맞고 잘하면 태권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은 피아노 태권도가 국민 공통교육 과목 됐잖아요. 안 다니는 애들이 없어. 마음이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고 싶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 인생이 아쉬울 때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또 내가 공부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얻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근데 방법은 모르고 제가 양육받은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일서적 가서 육아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특히 지금 기억에 빠지지 않고 읽었던 책들은 뭔가 하면 제목에 일단 영재자 들어간 책, 또 좀 속물적이긴 하지만 서울대자 들어간 책, 이런 거 내가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었어요. 거짓말 안 못하고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많은 육아책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대. 사실은 더 노골적으로 말락하면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책이 안 팔려. 일단 유전자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뭐 애들 뭐 다시 뱃속에 집어넣었다 꺼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미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죠. 부모가 유전자만 믿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유전자 좋아도 방치하면 엉망이 돼요. 근데 유전자가 평범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놈의 지능이라는 것도요. 검사할 때 검사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능지수가 20씩 30씩 차이 나요.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지능검사를 받아 IQ 검사를 해봐요. 그럼 100 나온다니까. 그런데 칭찬과 격려를 받고 가서
그날 IQ 검사를 하면 130까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천적으로 아이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잘하도록 도우려고 많은 책을 읽었는데,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깜짝 놀라서, 아, 그래? 하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원래 4살 때 내가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니까. 그럼 무릎을 탁 치고, 아, 그래?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행운이 찾아왔어.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와이프 그때 월배중 교사였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타고 퇴근하고 오다가, 서부정류장 지나오는데요. 서부정류장 건너편에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간판을 발견해, 이 사진. 어떤 분은 또 막 여기 전화번호 따고 막 이러더라. 지금 망하고 없어요. 보통 요즘은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 한 번마다 개념이 없어가지고 동네마다 있는 전집 할인 매장을 어린이 전문 서점인 줄 알아. 그거 말고요. 옛날에는 대구에 이게 4개, 5개 있었거든. 이런 서점이. 전국에 80군데. 정말 잘 만들어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어린이 책을 모아서 파는 서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구에서 처음 생긴 서점인데, 우리 와이프가 우연히 생긴 해에 퇴근하고 오다가 이걸 발견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하고 애를 끌고 여기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보니까 진짜로요. 요즘 보면 뭐 유명한 세계적인 그림책도 있잖아요. 이게 쫙 전시되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책 고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서점 갔잖아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당시 이제 어리니까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 그때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랬어요. 지금은 뭐 12,000원씩 이렇게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씩 사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교대로 읽어주죠. 다 읽으면 또 어린 서점 가고. 이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살 때부터 12년을 했어요. 나는 12년을 세알이면서 한 게 아니고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무려 12년이 됐어요. 정말 무슨 천재지변이 있거나 큰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늘 10만 원 정도의 지불하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났어요. 책을 좋아하게 되니까 진짜 오늘 제목처럼요. 사교육 없이 애가 뭐가 잘하는 게 보여. 이거 해봐야 아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보이겠어요. 안 믿으실까봐 제가 인증샷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어린이 서점에서 그때 어린이날이었어. 더군다나 5학년 어린이날 5월 5일 5월 5일 되면 보통 이랜드 놀러 가거나 뭐 이런 경주 가거나 뭐 전부 무슨 가죠. 우리 집은 어린이 서점 갔다니까. 근데 이카니까 어떤 엄마들이 강의 듣다 말고 그 애 참 힘들었겠다 이칸다.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도 이제 어린이 서점 입장에서는 어린이날 야외로 놀러 안 가고 자기 서점에 책 사러 온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했다니까. 어린이날 이벤트,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때 디카 뭐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즉석 사진 찍었잖아요. 가족 사진 찍는다 하니까 우리 와이프 연출한다고요. 다정한 척 제 어깨에 손 얹고. 평소에는 제가 미워가지고 있잖아요. 커피 태우도록 하면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날은 굉장히 다정한 척 하고 있죠.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고. 근데 있잖아요, 진짜로. 제가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 다 소개할 수도 없고요. 딱 하나만. 뭐가 자라. 이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교보문고 이 유선 마이크는 너무 무거워요. 팔 아파. 무선이 좋은데.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 유명한 비석이 있죠. 이 동상이 그 교보 그룹 설립자 신영호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대형 서점 교보문고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돌비석 저렇게. 사람이 책 만들잖아요. 맞죠?
사람이 출판 공정을 거쳐서 책을 만들어요. 근데 거꾸로 만들어진 책이 사람을 만든다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이탈리아가 나온 유명한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있어요. 몬테소리 교훈 다 알죠? 마리아 몬테소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 가지 영역이 뭔가 하면 신체 영역, 건강이죠, 건강. 둘째는 인지 영역, 학습이에요. 세 번째는 정서 영역, 부모님과의 관계죠. 이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해야 아이가 잘 자란대. 근데 신체 영역에 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니고 어머니들 다 알아서 하시죠. 유기농 먹거리 찾고 뭐 GMO 조작식품 안 사고 또 MSG 안 쓰고 그러죠. 화학 조미료 안 쓰죠 요즘. 옛날에 우리 뭐 죽기나 말기나 막 미원 막 찌개나 국 끓이면 미원 막 타가지고 맛내가지고 이런 먹었거든요. 요즘 엄마들은 그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지 몰라. 아토피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건 이제 어머니들 알아서 하시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 영역이 뭐라고요? 인지 영역. 인지 영역을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읽기예요. 인지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 뭐 집중력, 독해력 이런 거 있죠. 그 어휘력, 또 창의력 이런 것들이 학습과 관련 인지 영역인데 이런 영역을 한 방에 돈 안 들이고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이런 돈 안 드는 거 안 하고 자꾸 딴짓 한다? 이상한 브랜드의 학습지 뭐 이런 거. 요즘은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 어릴 때 제가 어린 서점을 다녔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에 좋은 어린 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도서관 가도 별 좋은 책 찾기가 어려웠어요. 학교 도서관은 완전 쓰레기통이고 그 당시에 가끔씩 가정통신문화요 학교 도서관에 책 좀 비치하게 집에서 책 한 권씩 아이들한테 들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가정통신 오잖아요. 제가 그 통신문 받는 순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뭐지? 하면서 아까우니까 그걸 애 가방에 넣어서 보내면 그걸 모아놓은 곳이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학교 도서관에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요. 또 사서스님 배치된 학교도 많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만 가도 좋은 어린 책 굉장히 많아요. 공공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저처럼 어린 서점 다니면서 매주 뭐 10만 원씩 지불하지 않아도 그죠? 가족 아이디를 4개만 만들면요. 여기 가까운 도서관 뭐 있죠? 네? 서부도서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공공도서관 좀 큰 데 없어요? 좀 내 들리게 이야기해봐. 예? 어디 있는데? 서구 어린이 도서관 있어요? 좋네. 우리 집 앞에도요, 달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다니까? 전적으로 어린이 책만 주로 취급하는 도서관도 있네. 그런데 가가지고요, 아이 둘 아이디, 엄마 아이디, 아빠 아이디 만들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수십 권의 책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지. 근데 엄마들은 꼭 있잖아요. 대기 많이 타고 동네 언니들 가는 이럴 때 꼭 갈락한다? 이상한데? 그런데 가야 뭐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 말 안 믿으실까봐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한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도요 80이 넘었는데 그죠? 그 연구실 서재에 가보면요 막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막 컴퓨터 2대, 3대씩 갖다 놓고 아이패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신세대. 이분 옛날에 낸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천년을 만드는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뭐 절판되고 없지만 그 책에서 이분이 이 주장을 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은 콩나물 키우기 하고 비슷하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콩나물 시루도 모르겠지 요즘 엄마들. 그래가지고 제가 콩나물 시루도 가져왔어요. 콩나물 시루 잘 보면요 밑에 받침대가 있죠. 왜? 물이 빠지라고. 밑에 이거 뭐라 하노 이거 단지? 콩나물 시루?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어요. 위에서 물을 부으면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 그래서 물 받친다고 이렇게 해놨죠.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물을 위에서 부으면 구멍이 밑에 뻥뻥 뚫혀서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콩나물은 자란다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요, 이게 무슨 공부야 싶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용감하게 익한다. 야, 책 그만 읽고 공부해. 익한다. 제정신이 아니야. 공부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주도적 공부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자, 책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책들에 몰입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 아까 뭐가 자란다고요? 일단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물론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건 꼭 책 읽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행을 다니고 이래도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요. 또 아빠 직장에 이런 데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생각하는 힘이 자라져요. 근데 초등 꼬마들이 막 오만 대 돌아다니면서 다 경험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다양한 친구들의 경험을 습득하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책 읽기거든. 우리 어른들도요, 책을 읽다 보면 가끔씩 자기 경험과 부딪혀 와요. 그러면 책을 덮고 사색에 빠지죠. 회상에 빠지기도 하고 추억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어린 책을 읽으면 창의력도 자라고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껍데기에 막 이런 거 말고 웅진 뭐 교원 이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어린 선생님 처음 가서 짜증난 게 있어요. 책의 크기가 다 달라. 어떤 책은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어떤 책은 위로 부쑥 솟아있고 짜증나더라니까. 그리고 부부싸움 한 적도 있어요.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군대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크기 다 다르고 색깔 다 다르고 장정 다 다르고요. 디자인, 기법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어떤 책 안에는 막 앞치마도 있고요. 이게 팝업북이라고 꼬마들 이런 책 보면 뭐 튀어나오고 이러죠.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책을 아이들이 접하다 보면 창의성도 자라고 이러죠.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듯이 물이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아. 책을 읽으면 애들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죠? 엄마도 불안하잖아? 그래서 꼭 뛰어가가지고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우회된대 하면서 무슨 교훈을 얻었노? 하고 동생하고 싸우러 가거나 사이좋게 지내라 하거나 이렇게 자꾸 막. 이게 딱 애들 김세게 만드는 거라. 옛날에 2년 전인가? 태양의 후예 대박 날 때 있죠. 그때 저한테 어떤 카톡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때 태양의 후예가 수목 드라마였거든. 그 행동 요령 중에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뭔지 충격받은 게 태양의 후예 본방사수를 한다잖아. 수요일, 목요일 그죠? 10시에 본방을 하는데 9시만 되면 엄마들 긴장한대.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죠? 아빠들은 9시 전에 저녁 다 해결하고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처박혀가 나오지 마래. 엄마들 방해한다고 예민하니까.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본방을 해요. 본방 끝났다고 거실로 튀어나오면 큰일 난대. 왜?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가지고 그걸 음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돌쇠 같은 남편이 튀어나와가지고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그거 막 사형시키고 싶다 하대. 자, 애들 책 읽고 있는데 뛰어가가지고 뭘 깨달았는데 이게 꼭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거하고 꿈 깨는 거죠. 애들이 책 읽고 나면요 슬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애들 말로 짠하죠. 감동을 받으면 짠하다고 애들 표현해요. 아니면 너무 낄낄거리면서 재밌기도 하고 이래요. 그 상태를 그냥 두면 되는데 꼭 뛰어가 뭘 깨달았는지 뭐 주인공이 우회됐는지 뭐 이건 묻고 있다. 물론 엄마들이 불안해서 그렇죠. 이러니까 또 동네 언니들이 친절하게 코치를 한다. 야야 니 둘째 키우고 이런데 애들 책 다 못 읽잖아. 맞죠? 애들 이런 책 다 못 따라 읽어. 근데 확인은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 확인은 해야 되는데 책은 안 읽었어. 질문을 못 해. 그러니까 언니들이 와가지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질문지를 저 책 뒤에 만들어서 붙여준 좋은 책이 있단다 하면서. 그런 책 있죠? 집집마다? 그건요 책 아니고 미안해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서 제가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좀 못되게 말하고 갑니다. 그건 책이 아니고 교재지 교재. 책 뒤에 막 질문지를 두 쪽 세 쪽 붙여놓고 막 있잖아. 그걸 동네 언니들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한다? 그건 책이 아니에요. 내가 좀 못되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내가 교재라 하는 거라. 엄마들 상처받을까봐. 그건 쓰레기. 제가 말하는 어린이책, 좋은 어린이책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책은요, 애들이 스스로 읽고 재밌어하고 감동을 받고, 그죠? 그냥 그걸로 지나가면 돼. 독후활동 됐고요. 독후활동 하면 큰일 나요. 안 그래도 애들 맨날 잡고 있으면서 또 책 읽은지 안 읽은지 또
확인하고 익하다가 또 잡는다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애 잡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생략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상태 좋으면 괜찮지만 상태 나쁘면 괜히 애꿎은 애들 쥐잡듯이 잡죠? 그러고 나서 또 미안해가 밤에 잘 때 되면 티 가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가 미안해 하고 막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그거 하면 애들 뭐라 하는지 속으로 내일 또 갈 거면서.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제가 그 맨날 애 잡은 이야기만 해도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지. 근데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마시고 시간 관계상 제 실패를 다 생략한다 이렇게. 특히 그래서 동네 언니들 조심해야 돼요. 미안해요. 친하게 지내는데 언니들하고 후배들하고 뭐 커피숍에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정보도 얻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언니들도 잘 몰라. 이제 저거에 사춘기 되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말 안 듣거든?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후배들한테 조언할 때? 말 잘 들을 때 더 돌려래. 이렇게 한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언니들도 잘 몰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말이 돼요? 그 언니들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고생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다 믿으면 안 돼. 제가 그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보였는지 여러분들 조금씩 경험하죠. 애들 막 새로운 단어를 구사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 아이도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오래돼서 제가 다 잊어버렸고 또 그걸 다 말하기도 그렇고 딱 한 가지 이것도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그때도 원래처럼 교육감님이 갑자기 바뀌었어. 그리고 그 바뀐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창의력 신장이에요. 원래 교육감님은 뭐를 제일 강조한 줄 알아요? 미래 인재. 이 교육부 장관 하다 오셔서 그런지 미래 인재 키우기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더라. 난 미래 인재가 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교육감님은 창의력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라는 걸 열었어요.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뽑아가 보내라는 거라. 대구 교대로. 우리 애는 조그만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남부에 있는 그저 주위에 학원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에 산 밑에 초등학교 나왔어요. 학급도 세 학급밖에 없어요. 6학년. 그래가지고 운 좋게 학교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교대 갔다. 그 당시에 대구의 초등학교가 190개, 요즘은 250개쯤 있죠. 190개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 다 대표로 나와서 학교 대표로. 우리 애는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거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라니까. 저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안 다니면서 뭐 했어요? 공장 다니면서 내가 자기주도학습 했다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뭐 형편도 안 되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애가 학교 대표가 됐어. 대구교대 가니까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창의력을 측정한다고 각 학교 대표들 그 똑똑한 애들 상대로 8문제를 출제했어. 국어도 문제, 수학도 문제, 사회도 문제, 과학도 문제 딱. 근데 우리 애가 대회를 갔다 오더니 계속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막 말렸어요. 발표 기다리지 마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아빠가 니를 지금 상 받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 칠 때 전국 수석하면 된다 하면서. 길게 보고 키운다 하면서.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막 말렸어요. 기대하지 말라고. 혹시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근데 우리 애는 제 말을 개무시하고 계속 홈페이지 들락날락. 그때 우리 이 대회에서 몇 등 한 줄 알아요? 고마워요. 1등 했다 해가지고. 근데 1등 했으면 저는 여기 아니고요. 서울에 올라갔어. 세바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EBS 이런 데서 강의하고 있지. 서울에서는 대구를 촌인 줄 아는데 1등이 아니고 그때 5등 했어요. 5등. 그때 금메달 1명 1등. 2, 3, 4등 은메달. 5등에서 9등 동메달. 이 동메달이 동메달. 제가 이걸 오래 지나가지고 입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우리 애가 대학 졸업하고 외국에 취직해가 나갔어요. 아빠가 흑수저라 가지고 한국에 있어봐야 출신 못한다 하면서 그때 정유랑가 뭔가 막 백으로 이화여대 들어가고 이럴 때 그때 애들이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했거든. 왜? 그 부모 잘 못 만나면
안 된다고, 취직도 못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막 우리를 좀 너무 속상하다는 취지로 해를 조성했어요. 지옥을 탈출하자 하면서. 우리도 외국에서 취직해 나가붙다니까. 애 나가고 나서 내가 애 방 쓰려고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별거 하려고, 별거. 생활 스케줄이 달라가지고. 그 애 방 청소하다가 제가 이걸 다시 발견해가지고. 작년에 내가 사진 찍어서 지금 PPT 넣었잖아요. 너무, 그때 어떤 문제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어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젊은 엄마 둘이서 갓난 애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이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라.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아무리 해도 친엄마 못 찾겠어. 솔로몬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 유명한 말 솔로몬이 만들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가장 지혜로운 금은 세공하는 반지 만드는 장인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 안에서 글귀를 새기는데 어떤 글귀를 새겨오라고? 가장 지혜로운 말을 반지에 새겨오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이. 근데 이 반지 만드는 장인이 가장 지혜로운 말 도저히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부탁했잖아요. 왕자님, 왕께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반지에 새겨오라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새기면 좋을까요? 하니까 솔로몬이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네이버 검색해봐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지혜로웠다니까. 근데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근데 이 애기 엄마 둘이 찾아와가지고 서로 지 얘기라고 우기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도 도저히 해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애기를 두 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어요. 다 알죠? 요즘 말로 하면 솔로몬의 친자 확인 소송. 요즘 DNA 검사하면 간단한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친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그 가짜 엄마는 네 그래요 하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눈치챘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문으로 줬어, 애들한테. 창의적 경진들을 하는데 이 긴 지문을 딱 주고 문제 딱 하나밖에 없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뭐 추첨한다 이렇게 하면 탈락이지. 그거 말고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친엄마를 가르쳐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쓰라 하고, 답이 20줄이 20줄. 우리 10몇 개 생각해냈대. 이게 이른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자라야 돼. 맨날 애들 밥 떠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되면 애들 커버리면 우린 영향을 못 미쳐. 5학년, 6학년 지나가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한다니까. 영향을 못 미쳐요. 언제 미쳐? 어릴 때 미치는데, 어릴 때 뭐 해야 돼요? 이런 힘을 길러줘야 돼.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길러줘야 나중에 우리 죽고 없어도 애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항상 아이보다 빨리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이 고민을 했거든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어떤 힘을 길러줘,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기말고사 때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죠? 보이지 않는 힘, 생각하는 힘, 창의력, 집중력, 독해력, 사고력 이런 걸 키워줘야죠.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갑오처럼 제가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신기하죠?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저는 단학교를 제가 강의던 저 엄마 있잖아요. 영어도 우리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근데 수능 영어 만점 맞았잖아.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면 학원 안 다니고 수능 영어 만점 맞는지.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하면 사교육에 시달리지 않고 수능에서 만점 맞는지. 이런 이야기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론이 아니고 다 경험한 거라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학부모를 거쳤잖아요. 4살 때부터 직접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니까. 지금 우리 아이 29 됐어요. 요 둘 잘 봐요. 요 둘 빨간 애들.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 장면 다 기억나죠? 네. 작년 일이죠, 작년. 맞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최초로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매스 스타트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순위를 재는 거죠. 아까 동영상 앞에 보시면 빨간 애 둘이 막 반바퀴 빨리 달리고 있죠. 몇 바퀴 동안 계속 선두를 유지하면서 반바퀴를 빨리 달리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잡혔죠. 꼴찌 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있어. 학습지 진도 빨리 빼고 애 잡아가면서, 물론 애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막 진도 팍팍 나가면 그건 할 수 없고, 그건 그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속에 송곳, 이건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할 수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 평범한데도 막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애들 막 질질 끌고 막 진도를 나가가지고 꼭 반바퀴 먼저 나가는 옆에 애들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런 옆에 애들하고 친구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우리 애 또 잡아야 되지? 야, 누구 집에 가보니까 뭐 하던데? 니는 우애 생각하노? 하면서. 우애 생각하노 물으면서 눈은 째려보고 있어. 그럼 애들이 뭐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경운초등학교 온다고 경운초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주 연수, 첫 연수 내가 사진을 봤거든? 거기 보니까 몇 명 없더라. 그 학생 수도 많지 않죠? 6학년 몇 학급이에요? 5학급? 6학급? 근데 생각보다 지난주 사진보다 어머니들 많이 오셨네. 안 그래요? 맞죠? 아니 좀 진작 일찍 와가지고 앞자리 좀 앉지 꼭 늦게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하여튼 반바퀴 먼저 달리는 동네 옆에 애들을 조심해라.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동네 언니들을 조심. 미안해요. 동네 이 사이좋은 커뮤니티를 해치는 발언을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제가 마음을 알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서로 막 동네 옆에 애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내 아이의 페이스대로 가야 되죠. 이승훈 봐.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히 중간 지점에서 그냥 꾸준히 달리다가 막판 이게 16바퀴인가 17바퀴 달리는데 막판 어느 지점부터 이제 전복도 힘까지 다 해서 이걸 스퍼트라고 하거든요. 운동에서. 자녀교육에서 아이들의 학습 스퍼트 지점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도 다 모르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그것도 최상위권 아이들이. 최상위권 아니고 평범한 아이들은 고3 3월 돼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 고등학교. 근데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스퍼트 하고 있어. 이거 되겠어요? 얼마 안 가서 지쳐가지고 다 따라잡히지. 초등학교 때 막 스타가 되고 명멸하는 애들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잘 안 보여.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라서 이게 길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경험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길게 보고 아이를 키워야 돼요. 길게 보고 키우는 게 뭐예요? 당장 눈앞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다른 평가 이거 한 개 더 맞추려고 막 애 쪼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아이들이 동기가 생겼을 때, 자기 꿈이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힘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네. 우리 아이 29이잖아요. 지금 공부를 시작했어요. 29 돼가지고. 요즘 밤 11시까지 공부해요. 학교에서. 동기가 생겨, 동기. 그 전까지는 정말 팽팽 놀고 있잖아요. 한 번도 내 성에 차도록 공부한 적이 없어. 진짜로. 맹세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름 뭐 공부 잘해가지고, 그죠? 소위 말하는 뭐지? 그 뭐랄까, 공신. 공부 잘해가지고 공신이라는 소리 듣죠? 우리가 그런 소리 듣죠. 잠수내 안에서도 유명한 애고요. 제가 강의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애도 한 번도 공부를, 그죠? 정말 막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돼요. 우리 애가 언제부터 공부를 자발적으로 한 줄 알아요? 얼마 안 됐어. 어제 하루 우리 와이프가 서울에 우리 애 집에 갔다 왔는데 청소를 좀 해달라고 해요. 빨래도 좀 하고. 갔다 와서 우리 와이프가 가더라니까? 밤 11시까지 공부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안 온대. 이게 이제 동기가 생겨, 동기. 지금 스포트를 한 거라. 근데 만약 이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독해 능력이 없다. 책이 막 이런 두꺼운 거 막 공부하는데 동기가 없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돼요? 이런 걸 길러줘야 돼. 생각하는 힘, 그죠? 사고력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독해 능력, 이해력, 어휘력, 창의력, 집중력, 이런 걸 길러줘야 된다. 이거. 집중력 길러주라 한다고 또 꼭 이상한 데 보낸다? 바둑학원 이런데. 바둑하면서 집중하는 게 공부할 때 집중하고 같은 줄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 게임 시키면 돼. 애들 요즘 폰으로 뭐 이상한 거 하죠. 모바일 배그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할 때 봐요. 밤새는 줄 모르고 한다니까? 우리 연구소에 오는 꼬마 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있는데 그 1학년 때 싫어해요. 애가 굉장히 튼튼하거든. 아빠도 그 공수부대 출신이고. 억수로 튼튼한 애인데 낮에 이상하게 시들시들 꾸벅꾸벅 조는 거라.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 잠들고 나면요, 아빠 폰 몰래 가져다가 게임하니라고 밤새운 거라. 그래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라. 너무 재밌다니까. 그런 거 하면 막 놀랍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부에 연결돼야 안 돼요. 그 집중력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필요한 집중력은 그렇게 기르면 안 되고, 그죠? 이걸 보고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문에 대한 집중력, 이런 건요, 책을 읽으면서 집중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라. 책에 몰입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 엉뚱하게 하면 안 되고. 자, 책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맞죠? 동료 언니들이 또 막 꼬셔가지고 어디 교육받으러 갔을 거 아니야. 웅땡, 교땡 뭐 이런 데 가서 막 교육도 받고 다 했죠? 그래가지고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거 다 안다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막 이랬는데 그 애들이 커가지고 수능 치러 딱 가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40 안 된 사람들은 다 수능 출신이에요. 수능 세대인데 수능이 첫 교시가 국어예요. 수능 첫 교시는 자기 19살짜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긴장되는 시험이죠. 그 첫 교시가 국어라. 그러니까 첫 교시부터 엎어지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로 돼 있잖아, 국어는. 그래서 체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다 한다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수능 치는데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쳐요. 감독 들어가 보면 이 30명 중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그걸 OMR 카드에 답 옮겨 적고 또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어야 돼. 그래야 저녁에 채점하거든, 가채점. 근데 한 교실에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는 애는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때? 시간이 다 부족해. 그래가지고 8절지로 17쪽, 16쪽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국어시험만 해도. 8절지로 16쪽 한번 상상을 해봐. 책 읽기하고 비슷하다니까. 책처럼 그렇게 지문이 많아. 한 지문에 문제 3개씩 달려 있거든요. 새가 빠지게 읽고 막 밑에 보면 지문 문제가 딱 있어. 문제 보면 또 뭐 밑줄 친 기억부터 뭐 미음 중에서 하면 또 다시 또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정답 찾고 한숨을 내쉬면서 페이지를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미친다니까. 어릴 때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엄마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엄마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수능을 치러 갔어요. 근데 다 시간 부족이라. 두세 쪽씩 못 푸는 애들이 허다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비울 수는 없잖아? 찍어야죠. 또 찍는 요령도 배워간다? 옛날에는 막 지가 알아서 대충 찍었는데 요즘 어때요? 한 번으로 밀어라. 이거 다 알죠? 그러고 한다니까. 슬픈 현실이 슬픈 현실.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 엄마도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래, 나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능 치러 가면요,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수학 같으면 차라리 엎어놓고 자기는 하지. 쳐다봐도 안 되니까. 근데 국어는 요거 될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비극이에요. 애들 너무 안타깝다니까. 왜냐? 고등학교 때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경험해봤죠? 고등학교 가면 자기 공부 시간의 50에서 60%를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수학 공부해야 되죠. 왜? 수학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니까. 그리고 30% 정도를 영어 해야 돼요. 나머지 20% 남아 이거 뭐 해요? 사탐이나 과탐해야 돼. 그거 뭐 따라할 시간 없어요. 늦었어. 자, 그럼 언제까지? 중학교 때라도 읽어야죠. 중학교 때 읽을 시간 있어요? 애들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여러분도 아직 모르지. 중학생 안 켜봐서 모르죠. 중학교 가면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쳐요. 애들 어릴 때 엄마 성질대로 한 엄마들은 중학교 때 대가를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사춘기를 비교적 순하게 지나가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아이들은 다 사춘기 때 호작질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가 다 지불받게 돼 있어요. 한번 해봐요. 저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런데도 딱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인마 이게 맞지를 않아, 내한테. 하루는 열받아가지고 내가 때리려고. 이 새끼가 하면서 내가 미안해요. 또 강의에서 막 욕한다고. 또 교육청이 찌르더라, 어떤 엄마는. 강사 선생님이 막 욕을 해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교육청에 조사 나오고 이랬어요, 제 강의. 아, 진짜 내가 애 때리려고 있잖아요. 오른팔로 막 애 머리를 향해서 풀스윙을 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애 머리에 도달해야 되는데 뭐가 중간에 턱 걸려. 애 손이 내 팔목을 딱 잡더라고. 이 새끼 봐라,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나머지 손으로 이것도 또 오른손으로 팍 막네.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손 안 놓는다 하면서 손 빼려고 막 발버둥을 쳤거든. 그랬더니 애가 왜 LA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 있잖아요. 저를 벽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서 벽에 내가 딱 이래가 그렇게 하면서 애가 막 울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왜 정신을 잃을 때 많잖아. 다 매일 저녁마다 경험하죠? 뚜껑 날아가죠? 애 키우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충동 조절 장애. 이상하게 별거 아닌 일에 뚜껑이 한번 날아가면 이 스톱이 안 되죠. 저도 그래가지고 밤중에 애 침대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요, 애 손을 잡고 막 아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이거 많이 했다니까. 그럼 그때마다 아이가 아빠를 용서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 손을 잡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이랬어요. 애 잡고 나서 속상해가지고 동네 언니들한테 가다 하소연하면 동네 언니들이 뭐라고 고쳐하는 줄 알아요? 봐라, 그 가다 애하고 관계만 나빠진대, 빨리 어디 보내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럴듯하죠. 관계만 나빠진다, 빨리 어디 보내라. 그럴듯해. 거기 속으면 안 돼. 관계 안 나빠져요. 부모 자식 간에 뭐 때릴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또 사교육 보내고 그러면 오히려 애를 방치하게 돼. 나중에 되면 애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도 몰라. 엄마들이 직접 안 해보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책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 그래가지고 저 범어동 이런 데 가면요, 뒷골목마다 단과 학원이라고 있다니까.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이런 데 비싼 돈 주고 보내잖아. 거기 가면 책 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 간다고 되겠어요? 돈 받는데 삐리는 거지. 그렇다고 돈은 남아 도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이 비극이라니까. 자, 다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책 읽으라고 엄마들이 고함 지르고 하죠. 오늘 강의 듣고 가면 분명히 또 책 읽으라고 할 거야. 가면 애들 다 뭐 들고 있는 줄 알아요? Y 들고 있어. 만화책. 그럼 속천불 나죠. 저건 아닌데 싶잖아. 근데 엄마가 좋은 어린이책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이미 습관도 안 돼 있어. 책 읽으라고 하면 시간만 때우거나 만화책 읽고 있어.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뭐 전문 어디 보내야지. 한우리 독서논술, 뭐 주니어 플라톤, 또 뭐 있지? 옹진 북클럽, 뭐 이런 데 보내겠지. 미리 말해요. 뭐 상처받기나 말기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도서관에 다니라니까. 애들 데리고요,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실도 좋고, 아까 어린이 도서관 있다 했잖아요. 공공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 작업을 하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부모 노릇 없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우리 애도 막 가기 싫어 찌랄할 때 있었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서부형 옆에 가면 롯데리아 있었다니까. 근데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빨 녹기나 말기나 콜라 하고 막 햄버거 사주고요. 어떨마다 또 뭐 어디서 배워가지고 뭐 콜라는 뭐 이빨을 뭐 어쩌고. 아니 콜라 이빨 담가놓으면 녹지 당연히. 인체에서 뽑아가지고 담가놓으면 녹아요. 근데 이빨이 여기 있어, 꼽혀 있어. 콜라 아무리 마셔봐 이빨 녹는가? 아니 콜라 그래 마시는 미국 애들 뭐 이빨 녹았다는 기사 본 적 있어요?
있는 사람 말해보라니까. 내 반박해봐요. 그럴 리 천지 없어. 그 애 기분 좋게 해야지. 그래서 좀 콜라에 햄버거, 뭐 감자칩 쏘고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어린이 선생님 데리고 가고 이랬어요. 뭐라도 해야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애가 간다니까. 그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 간다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장해가지고요. 지금도 내가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릴 때 유아기 때는 그래도 뭐 그림책 뽑아가지고 엄마 보고 읽어달라고 하고 이랬죠. 전집 사재 놨지만 전집 중에 가끔씩 있거든. 창작 뭐 이런 거. 그런 거 애들 뽑아서 막 읽어달라고 하고 읽어주면 좋아하고 이러던 애들이 이놈의 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책 빠이빠이다.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책 아니고 이거 이제 할 수 없이 학습지 해야지. 또 동네 애들이 뭐 전과목 학습지 뭐 빨땡 뭐 빨간땡 뭐 이런 거 있다 하면서 뭐. 아니면 뭐 이상한 거 뭐 또 뭐 일본에서 들어온 거 있더라. 뭐 초식에 내주고 수학 학습지 뭐 굿땡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시키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특히 뭐 수학은 그래 엄마들이 뭐 불안해서 그렇다 치자. 국어 관련 학습지 뭐 한자 관련 학습지 하는 것처럼 짱구지도 없다니까. 미안해요.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소리 해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책 읽기라니까. 문제를 푸는 건요. 학습지 문제 푸는 거잖아. 문제를 푸는 건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백날 그 실력이 그 실력인데 확인 맨날 하면 뭐하노? 문제 맨날 풀고 한 달 후에 풀리면 또 틀리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봤어요? 한 달 후에 풀면 또 틀린다니까. 정답 외워봐요. 자, 이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유아기 때 엄마들이 책 읽기는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해요? 다 집집마다 일어났다니까. 내 어떤 집 거실 몰래 촬영했어요. 근데 엄마들 대부분 가져, 우리 집하고 똑같네 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형편 좀 되는 데는 뭐 온 거실이 이렇고 좀 어떤 엄마들 내 이 사진 보여주니까 이걸 또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저건 우리 집에 없는 거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 이거 보여주는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자, 집안 거실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책 읽고 싶어요? 답답해 보여요. 근데 막 전부 이래놓고 있다? 이게 다 동네 언니들 탓이지. 모르는데 막 동네 언니들 어디 뭐 교육받으러 데리고 가가지고 막 겁주잖아? 이거 아니면 큰일 난데 하면서. 저도 실제로 그런 어떤 전집 아저씨가 저한테 겁을 주더라니까. 이 전집 읽으면 전기 1등 하고요. 이 전집 안 읽으면 반에서 1등밖에 못해요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협박받은 적도 있어요. 왜 이런 책 읽기가 안 좋은가 하면 대부분 전집들은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예요. 역사, 뭐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전집이. 창작 가끔 있고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책의 재미를 몰라. 이거 경험해 봐야 되는데 저는 실제로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어린이 서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얘는 그 서점의 단골이었는데 남자아이예요. 그 엄마가 이제 우리하고 친해가지고 저한테 상담도 자주 하고 이랬는데 3학년 때 어린이 서점 가니까 그 애하고 그 애 엄마가 와 있어.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애 이상해 욕하는 거야. 왜 욕하니까 책을 읽다 말고 또 책 사러 가자 욕하면서. 그런데 그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야, 니 왜 책 읽다 말고 책 사러 왔노? 하니까 실제로 걔가 책을 들고 있는데 20페이지 남았어. 책 날개로 20페이지를 딱 꽂아가지고 안 읽고 또 엄마 쫄라가 책 사러 온 거라. 그래서 니 왜 책 다 안 읽고 책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3학년짜리가 남자인데 책이 끝날까봐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못 읽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애는 책 읽기의 맛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얘는 그 공부 좀 하면 다 수성고 가잖아. 얘는 수성고 안 가요. 달서구 저 구석에 수목원 앞에 대진초등학교라고 있거든. 거기 나왔어. 중학교도 대진중학교 나오고. 나중에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 다니고 있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어. 얘가 군대 가면서 자기가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산 책을 전부 우리 연구소 기증했잖아. 그 우리 연구소 가면 지금 책이 15,000권 있어요. 좋은 어린이 책이. 이렇게 책의 맛을 경험해야 돼요. 재미있거나 짠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지식 중심의 책 읽기 하면 안 돼요. 요즘 모르는 지식은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학력고사 시절에. 그런데 요즘은요. 모르는 지식 있으면 네이버 검색하면 다 가르쳐줘.
안 그래요? 지식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가, 새로운 컨텐츠를 크리에이팅하는,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가,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평가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꿈을 조사하면요, 희망 직업 1위가 뭐예요?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네이버를 검색하면 아재, 유튜브를 검색하면 형아, 이런 말이 있다니까. 무슨 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죠? 요즘은 동영상 검색도 하죠. 모르면 유튜브 검색한다니까. 우리 때는 전부 네이버 검색해서 지식 검색 했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내용을 외우게 하려는 그 공부를 시키면 안 돼요. 그건 다 제공된다니까. 심지어는 외국에 가면 수학하는데 전자계산기 다 쓰게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일부 단원에서 전자계산기 사용하도록 수학책 보면 전자계산기 그림이 딱 있어요. 이건 전자계산기 복잡하니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사회가 점점 선진화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야죠.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재미가 없거든. 가끔씩 어떤 애들 과학 지식을 막 습득하는 걸 즐겨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그 편독하는 거지. 어떤 애는 역사 매니아, 어떤 애는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애기 때 5살, 6살 때 뭐 공룡 다 외우고 뭐 그런 거는 뭐 어리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초등학생이 되고 학년이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그러면 안 되죠. 그 책의 맛을 알도록 어머니도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목이 막 아파요. 좀 안 듣고 딴짓하고 막 이래야 저도 대충 나온 대로 말하다 갈 텐데,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그 3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체 영역, 방금 말씀드린 인지 영역. 그런데 아이를 직접 키워보면요, 이것만으로 또 안 돼. 인지 영역만으로 안 되고요. 뭐가 또 필요해요?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전부 하루 종일 하는 말은 6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여러분들이 애한테 하루 종일 하는 말 딱 요약해보라고 6단어예요, 다. MP3 요즘 휴대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 녹음해보라니까. 거짓말인가? 나중에 뭐랄 게요, 결국 저주하고 끝난다니까. 니 같은 건 반물 자격도 없어, 이 새끼야 하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애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러면 공부 제대로 못해. 저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공부가 다인 줄 알았어. 제가 너무 공부가 아쉬워서 애한테 이렇게 책 읽기 열심히 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애가 손톱깎이로 못 깎아. 다 물어 뜯어. 심한 애들은 틱 하죠, 틱. 물론 유전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어서 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잖아요. 이건 대부분 뭐예요? 이걸 일본의 어떤 학자는 모원병이라고 불렀어요. 원인이 엄마에게 있는 병. 엄마가 하도 해대니까 애들 불안해가지고 쫓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죠. 그걸 엉뚱하게 동생 때린다든지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게임하면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 푸는 건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 게임한다고 너무 뭐락하면 안 돼. 안 그러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 마음으로 병이 들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애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었어요. 제가 지 공부시키니까.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고 또 내한테 해준다?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될 게 있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들은 언어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공부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이거든. 그 이제 아빠 진짜 죽으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너무 속상하더라. 내가 그때 이혼하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우리 아이 마음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왔어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도 성장한다니까. 어디 보내보면요,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놓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나이 들어가죠.
엄마도 어떤 엄마들 30대 뭐 후반에서 40대가 40자 달리면 막 너무 슬퍼하더라. 슬퍼한다고 40 안 되나? 아니야, 나는 만으로 39이야, 개사코는. 백날 그래 버텨봐야 소용없어. 우리 육체는 점점 늙어져 가져요. 성경에 이런 말 있어요. 우리 육신은 점점 시들어져 가지만,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나이 들어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숙해 가요. 아이와 함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그걸 경험하지 않고 어디 남한테 맡겨. 그러면 성숙할 기회도 놓치는 거라. 저는요, 아이와 함께 뭐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죠. 아, 내가 조절 장애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고요. 겸손해지고, 애한테 미안해지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요. 그 좋은 결정적 도움을 받은 게 좋은 어린이 책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애한테 막 혼내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런 말. 아까 말한 여러분들 교양 있는 언어로 해도 뭐예요?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이한테 책을 읽을 때는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동일시, 먼저 책의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리고 감정이입되고,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 볼 때 그렇잖아.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 돼가지고,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막 뽀뽀하려고 하면 막 지가 하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하고 막 몰입해 들어가죠. 그래서 연속극에 그거 하는 거라, 몰입하는 거라. 이게 동일시라는 과정을 거치고, 주인공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주인공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이런 과정. 이게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막 오해가 생겨서 송혜교 뭐 어디 아랍 뭐 파병 가고 막 이러면서 막 갈등할 때 막 불안하고 이렇죠.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둘이 막 포옹하고 막 익하면 꼭 내가 막 그런 것 같고. 그죠?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이 과정을 거친다니까. 마녀윈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책인데, 이 마녀가 까만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도 까만색, 뭐 침대도 까만색, 모든 가재도구 다 까만색. 심지어는 자기가 키우는 애지중지하는 고양이도 까만색. 그래가지고 살아요. 근데 다 까만색이다 보니까 가끔씩 고양이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고양이 맨날 때리는 거라, 혼내고. 하루는요, 계속 고양이도 까만색, 모든 집안 바닥도 까만색, 카페트도 까만색 이러니까 고양이한테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고양이를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마법을 부려가지고. 초록색 됐죠? 초록색 돼가지고 이제 밖으로 내쫓았어. 그래서 집 앞마당이 잔디밭에서 고양이가 놀고 있어요. 잔디도 초록색, 고양이도 초록색. 잔디밭에 빨래 널러 왔다가 또 고양이한테 걸려가 넘어졌어. 또 마녀가 열받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초록색 고양이를 마법을 부려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제 자기 색깔이 없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속상해가지고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아. 이제 다른 동물들한테 놀림이 되고요. 나중에서야 마녀 위니가 고양이 윌버를 보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마법을 부려서 고양이를 원래대로 돌리고요, 다른 가재도구나 이런 거에 원래 색깔을 다 부여했어요. 정상적인 이제 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윌버하고 이 마녀가 아예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아주 유치한 그림책이에요. 근데 아이에게 이 그림책을 딱 읽어줘봐요. 바로 이거 우리 집 구석이네. 이렇게 애들이. 마녀이니까 누구예요? 엄마잖아. 아니, 애들은 다 지유전자를 물려받았어. 근데 그 물려받은 유전자 꼴보기 싫어가지고 있잖아. 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노 하고 막. 검은색을 좋아해서 검은색 고양이가 만들어졌어. 이 고양이 잘못이에요? 마녀 잘못이에요? 우리 애들은 다 우리 유전자를 물려받고 내 성질 그대로야.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맨날 애 잡고 익하고 있다니까? 이런 그림책 읽어줘 보라니까. 그러면 애들이 바로 우리 집이네 하면서. 자, 이런 책 읽어주면서 이제 애들한테 뭐라 해요? 미안해 하고 이래야지. 엄마가 마녀였나 봐 하고. 이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니까.
꼭 안고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이래야지 이제. 그림책 읽어주다 보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그림책 읽어주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림책뿐만이 아니지. 고학년이 되었어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34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일찍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아버지 죽음을 주제로 한 책 많이 읽어줬다니까. 그거 읽어줄 때마다 내가 울었잖아. 감동적인 좋은 어린 책들 많거든요. 그런 걸 아이들하고 읽어주면요, 우리가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우리 원래 불안감 저 밑바닥, 호수 밑바닥에 보면 뭐가 가라앉아 있어요? 아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 이런 게 가라앉아 있다니까. 불안감만 위에 둥둥 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진짜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저도 제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이 소중한 아이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새 이 마음은 가라앉아 있고 불안감만 둥둥 떠올라가지고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 있고 이러니까 그게 의식이 자꾸 되고 막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애를 잡고 있어요. 애들은 성장 과정이 다 달라요. 같은 2학년이라도 우리 연구소에 이제 제가 강의 들었던 엄마들 중에 이제 저하고 아이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그림책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 게 있는데, 거기 오는 1학년들 보면요,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같은 1학년이야.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갭이 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한 학년을 묶어놨다니까. 근데 같은 학년이라고 그 옆에 내 애 쳐다보면서 그 따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가랭이 찢어진다니까? 고무줄 너무 당기면 어떻게 돼요? 탄력을 잃어버리죠. 끊어져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우리 애 때는 지금 1월생부터 12월생까지가 한 학년이 아니고, 우리 애 때는 3월생부터 그 이듬해 2월생까지 한 학년이었어요. 우리 애가 그 이듬해 2월생이라. 학교를 들어갔어요. 제일 작아, 제일 어려, 제일 유치해. 맨날 맞고 와. 운동인데 달리기만 하면 꼴찌해. 속상하죠. 근데 엄마들 마음 다 알아요. 저는 뭐 공부 가지고는 별로 걱정은 안 했는데, 운동회 때 달리기만 하면요, 6년 내에 꼴찌한다? 4학년 때인가는 4등 했대. 내가 가보니까 4명이 뛰었어. 아니, 그래가지고 거짓말 안 못하고요. 저는요, 매번 애 운동회 때마다 아빠 달리기 하잖아. 내가 꼭 출전했다니까. 애 기 살려주려고. 저는 뭐 달리기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축구를 해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니까 회사 생활 하는 아빠들보다 훨씬 빠르지. 늘 달리니까.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빠 달리기 딱 할 때는요, 제가 나가서 항상 1등 해가지고 여기 일자 찍고 비누 받아가지고 애 반에 일부러 찾아가잖아. 그리고 나중에 소문 나가지고 제가 뛰면 벌써 우리 애 반 애들이 와악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하고 이랬어요. 한 해는 아빠 달리기를 하려고 딱 출발선에 섰는데, 내 옆에 보니까 다리가 길고 키도 큰 젊은 아빠가 하나 딱 서 있더라. 뭐 느낌이 안 좋대? 그래서 내 뒤로 싹 빠졌잖아. 다음 줄로. 딴짓 하는 척 하면서. 운동화 끈 묶는 척 하면서. 겨우 그 아빠 피해가지고 그 해도 또 1등 했어요. 이거 싫어요, 싫어. 애 기 살리려고 그랬다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해는요, 왜 애들 운동회 할 때 우리 애 때는 하얀 실내화를 신고 뛰었어요. 학교에서 신는 실내화. 우리 와이프가 애 실내화 오래 신으라고 풍덩한 걸 사줬어. 딱 맞는 거 신고 뛰어도 꼴찌인데, 풍덩한 거 신고 뛰다가 하나가 벗겨졌네? 60m 뛰는데 선두하고 한 30m 차이 났어요. 신발 벗겨진 거 줘가지고 또 쩔룩거리면서 뛰더라고. 근데 난 너무 속상해서 이혼하고 싶었다니까, 그때도. 너무 속상했어요. 어릴 때 져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이래 학습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뒤처지거나 하면 속상하겠죠.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12월생 아이가 1월생 아이하고 어떻게, 어릴 때는요, 이 몇 달이 무섭다니까? 여러분들 왜 같은 산후조리원 출신들 중에 뒤집기를 한 보름 빨리 하는 애 있잖아. 그러면 혹시 우리 애는 장애 있는가 싶어 불안하죠? 근데 보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이렇게 몇 달 차이 나가지고 이 학습 능력에서 큰 차이 나는 것 같죠? 나중에 80살과 81살 돼봐.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갭은 서서히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걸 똑같이 1월생과 12월생 똑같이 같은 학년이라고 막 쪼아 붙이면서 따라 하락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애만 죽어나는 거지. 그리고 같은 1월생이라도 어떤 애는 빨리 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느릿느릿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게 애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애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쪼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생명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을 무시하고 막 기능적으로 똑같이 하도록 하면 안 되죠. 학교 교육은 학교는 선생님이 그 25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케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부모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죠. 우리 애가 그렇게 달리기에서 맨날 꼴찌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앞산에 있는 대명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가면 이제 운동회 안 가고 체육대회 이렇게 해요. 엄마 아빠 안 오고 저끼리 하죠. 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애가 반 계주 대표가 됐어요. 내가 그래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야, 너 반에는 전부 소아마비 환자들만 있나? 하면서. 소아마비 환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달리기 못했던 애가 계주 대표가 됐다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애 하는 말이 몰라, 뭐 내가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더라고. 경도가 뭔지 알아요? 경찰과 도둑놀이라고 있어. 한 놈 도둑하고 한 놈 경찰이 막 잡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대유행을 했거든. 그러니까 많이 뛰어다녀서 그런가 이렇게 지가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야, 경도를 니 혼자 하나 하면서. 전 학급이 다 하는 게 경도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아니고 2월생이라서 몇 달 차이 나는 애들보다 훨씬 늦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그 갭이 줄어든 거예요. 학습도 이렇다니까? 어떤 애들은요, 포텐이 터지는 시기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포텐이 터지는 애도 있어요. 아이들의 포텐이 터질 때까지, 잠재력이 발휘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렇게 하다 포텐 안 터져도 할 수 없고, 그래도 포텐 터질 가능성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다 가능성을 조져놓고 작품 조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이런 좋은 어린이책들을 어릴 때 많이 읽어줘야 돼요. 벽을 만드는 말을 어디서 말렸구야?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Save the Children. 백년입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100가지 말상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NGO죠. NGO 시민단체, 가장 세계적인 어린이를 위한 시민단체 Save the Children에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되는 말 100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지 뭐. 근데 우리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제가 해보니까 내 스스로는 아이를 살리는 말을 정말 하기 힘들어요. 왜? 불안이 찌들리니까. 근데 전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것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우리 아이에게 읽어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정말 소중한 말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같이 울면서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킨 거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요. 입시를 치르고 이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아이에게 공부를 가지고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그 후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렇게 애 잡고 이랬는데도 어떻게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KBS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 애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애가 쪽팔린다고 안 나간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나갔죠. 1시간 동안 이제 녹화하고 그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저보고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 아드님 녹화방송 보실 테니까 아들한테 한마디 하래.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유언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잘했죠? 이 말 안 하면 후회해요. 죽을 때에서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우리 애가 갈수록 아빠하고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도요, 우리 애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해요. 근데 지지와 격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지도 살다가 위기가 오잖아요. 어려울 때가 오고. 그러면 저한테 카톡 한다니까.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렇게 한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방금 한 말. 우리 애한테는 아빠 그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군대에서 자살할 뻔한 적도 있거든. 그때도 전화 와가지고요.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렇게 하더라고. 이 짧은 시간에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생략하고 인증샷.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수능을 쳤어요. 여러분들 뭐 성적표 봐도 모르겠지? 이게 실제 수능 성적표, 우리 애가 받은 수능 성적표. 뭐, 엄마들은 등급밖에 못 봐. 같은 1등급이라도 하나가 땅 차이예요. 1%는 상위 4%를 1등급이라고 하거든? 근데 상위 0.001%도 있고 상위 4%도 있어요. 상위 4%는 한양대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니까? 문과에서는 서영고, 서성한이, 이렇죠. 문과 서열 알아요? 예, 대학을 서열 매겨서 미안한데,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 국성세단,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이버 검색 좀 해봐. 서연고, 서성한이까지는 알겠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연고죠. 서성한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좀 밀리게 돼. 서성한. 그다음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경외시, 서울시립대학교, 건동홍,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쫙 있어요. 국성세단, 광명상가. 국성세단은 국민대, 숭실대, 세명대, 국성세단, 당국대. 광명상가 먼저 광운대, 명지대, 광명상가, 상지대, 가톨릭대.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엄마들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 우리의 수능에서요, 수학하고 외국어의 100분위를 봐요, 100분위. 100분위가 몇 %예요? 100분위 안 보여? 100분위 몇이에요? 100분위 100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로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위로 아무도 없어요? 만점 맞아요, 위로 아무도 없죠. 잘했죠? 이게 그래도 명식이 전국에서 한 250등? 이 성적표가 수능에서 전국에서 한 250등 한 성적표예요. 잘했죠? 수석을 못해서 아쉽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진짜 수석시키려고 키웠다니까? 잘했죠?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우리 집에 애 수학 노트가 이만큼 있었어요. 모든 문제를 우리 애는 풀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키웠거든.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그 노트가 이만큼 있었다니까. 근데 제 강의 들은 엄마들이 다 하나씩 빌려갔어. 안 갖다 줘. 지금은요, 요만큼밖에 없어. 우리 연구소에 가면. 내년에 불러주시면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이 밤새 강의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지금 우리의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책을 좋아하게 할까 이거잖아요.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도서관을 다니면 돼. 무식한 이야기지만 도서관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다 읽히면 돼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책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그 팁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일단 도서관에 가잖아요. 엄마들이 초보야? 좋은 어린 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출판사를 따라가면 돼. 한 번 좋은 어린 책을 내서 명성을 얻고 돈을 번 출판사는 계속 자기 출판사의 명예 때문에라도 좋은 어린 책을 내게 돼 있어요. 저학년 같으면 좋은 어린 책을 내는 가장 메이저 출판사 1위는 비룡소. 비룡소의 책들은 아무거나 빌려 읽으면 돼요. 물론 그게 100% 우리하고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들을 다 번역해서 출판하고 이러죠. 1위가 비룡소.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갑니다. 이 PPT는 필요하면 엄마들 적지 말고 무식하게 누가 적은 거예요, 요즘. 자,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제 강의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그리고 혹시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면 수업 공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제 모든 강의 동영상이 한 10년치가 다 올라가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보시면 제 강의 동영상 한 500개 올라가 있어요. 500개. 한번 보시면 미리 급하면. 자, 비룡소. 이 PPT 자료는 우리 그 연구소 카페에 올려놨고요. 요 학교 노트북에도 제가 하나 복사해놨어요. 자, 비룡소 말고 비룡소 쌍벽을 이룬 출판사 시공준이요. 자, 고학년 같으면 요즘 이제 저학년 그림책도 많이 나오지만 주로 고학년 책을 가장 성실하게 30년 동안 출판한 출판사가 창비예요. 창비의 책들은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죠. 대표적인 게 몽실 언니. 몽실 언니는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죠. 창비에서 그 고학년 어린이책 가장 많이 낸 출판사예요.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서. 사계절에서는 고학년용 그림책도 잘 내요. 그림책이라고 해서 막 무시하면 안 돼. 고학년용 그림책이 있어요. 춘희는 악이란다 이런 그림책은요. 제가 작년에 우리 연구소 오는 고학년들하고 수업도 하고 이랬는데 제일교포 3세가 만든 그림책이에요. 춘희란 어떤 아줌마를 했는데 작가가 일본에 살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어떤 집 앞을 지나가면요. 그 집에서 할머니가 빨래를 해서 그 빨랫줄에 널면서 항상 이상한 노래를 불러. 이 작가가, 일본인 작가가 못 알아듣는 노래를 불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부른 노래가 뭔가 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였어요. 이 할머니는 그냥 어떤 형편 때문에 일본에 와서 살게 된 거죠. 히로시마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맨날 기저귀를 빨아 넣길래 이 작가가 초등학교 때 물어봤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집엔 애기도 없는데 어떻게 왜 기저귀를 자꾸 빨아 넣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춘희는 악이란다 이 대답이었어요. 이 할머니하고 딸이 사는데 딸이 40은 아줌마라, 40넘은. 근데 똥오줌을 못 가리는 중증 발달 장애죠. 그래서 기저귀를 늘 차고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로시마에 살 때 핵에 피폭당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춘희라는 아줌마와 이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이 책의 그림책 작가는 핵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죠? 핵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황폐화시키는지 이걸 이제 어린이 버전으로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작년이고 재작년에 핵전쟁 위기설 있었죠. 한반도 핵전쟁 위기설. 남북 사이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막 한참 갈 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정치가들은 명분이 있죠.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이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특히 핵은 어떤 경우에도 춘이라는 이 중증 발달 장애 아줌마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림책인데 이렇게 주제가 무시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니까. 꽃할머니 이런 책은요,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책이에요. 지금 이제 4월이죠.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고학년들하고 이번에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는데 그림책 중에 4월 셋째 주 그림책으로 제가 노란 리본이라는 그림책을 선정했어요. 노란 리본은 뭔지 알아요?
세월호를 다룬 그림책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이제 잊지 말자고. 그때 우리 부모들은 다 아이가 살아있기만 해도 막 감사하고 이랬죠. 막 방송 보면서 다 울고 막 애 학교 갔다 오면 부둥켜 안고 이랬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죠. 자,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출판사 하나는 길벗 어린이에요. 제가 볼 때, 처음에 제가 이거 볼 때는 그림이 너무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이건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놀랍도록 좋아하네, 이걸.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지금 9권인가 10권 나왔죠.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 길벗 어린이의 편집 책임자였던 그 고대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이분이 자기 애 지원이하고 병관이를 키운 이야기를 직접, 그죠?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스토리를 써서 그림책 작가를 붙여서 책으로 시리즈로 9권인가 10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자기들의 경험이거든. 용돈 주세요. 뭐,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싸워도 돼요. 집안 치우기, 뭐, 이런 책들이거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그림책이 세계적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서 저 가지고 수업할 때는 애들 전부 지하철역에 모이다 해가 저하고 같이 지하철 진짜 타보기도 하고. 애들 너무 좋아하죠. 길벗 어린이에서 나오는 책들은 신뢰하고 빌려도 돼요.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책 중에 제일 대박난 책이 뭔지 알아요? 강아지똥. 나온 지 50년 지났는데 지금도 대박돼서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 이런 출판사를 보면요, 다 좋은 책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출판사, 이게 가장 쉽죠. 자, 기타 출판사는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출판사를 따라가는 방법이 가장 쉽고, 두 번째 방법은요, 많이 팔린 책 따라가는 거라. 자,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데 가서 베스트셀러라고 검색하면 안 되고요. 그런 데 가서 베스트셀러라고 검색하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이 등장한다니까. 지금도 대형 서점 가보면요, 눈에 제일 잘 띄는 중앙매대에 보면 다 학습 만화가 올려져 있어요. 그렇게 검색하면 안 되고 스테디셀러, 오랫동안 학부모들이 꾸준한 사랑을 받은 책,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들이 나와요. 이 그림책 두 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와 2위예요. 1위가 미국 그림책, 너는 특별하단다.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가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읽어주면 저절로 울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책 읽어주면 항상 울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를 양육한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나고. 이런 책 빌려서 한번 읽어줘봐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아이들한테 정말 소중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게 되죠. 립서비스 말고 진심으로. 엄마들은 할 일 시키려고 립서비스로 뭐 그런 말 많이 하더라. 근데 립서비스로 하는 건요, 애들이 다 알아. 이게 진심인지 진정성 있는 건지 뭐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와 2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학년 단행본 1위와 2위예요. 시리즈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리즈물 1위는 해리포터, 2위는 나니아 연대기, 이렇죠. 단행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은 1위가 샬롯의 거미줄. 이게 돼지와 거미의 우정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죠. 2위가 삐삐 롱스타킹. 이 둘 다 시공주니에서 번역돼 나왔어요. 지금 제가 딱 두 권씩만 보여드려요. 근데 검색해보시면 어머니들 검색 능력이 저보다 뛰어날 테니까, 이제 많이 팔린 책,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책, 이런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고학년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는 책, 이게 전부 창비에서 나온 거죠. 책과 노는 집은 어디서 나왔지? 문학동네에서 나왔나? 자, 이런 책들. 아주 극히 몇 권의 예만 드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걸 동기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쯤 책 구입 안 해도 돼요, 요즘은. 좋은 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빌려서 읽고 반납하고 또 빌려 읽고 이렇게 하면 정말 경제적이잖아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 저학년 어머니들의 경우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애들 보고 읽으라 하면 안 돼요. 책을 아이들 보고 읽으라 하는 것과 직접 읽어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이 읽어줄수록 그 아이의 읽기 능력이 향상돼요.
근데 겨우 한글 이제 깨우친 놈 보고 읽으라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영어 소설 갖다 주고 읽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어 알파벳 다 알죠? 그 영어 소설 갖다 주고 읽으라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이제 한글 겨우 깨우친 초등학교 저학년 보고 네가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주면요, 애가 읽기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부모님이 읽어주면 3, 4학년 정도 내용도 소화가 돼. 왜냐면 우리는 좀 이렇게 내용도 분위기도 파악하고 띄어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전달이 훨씬 쉽죠. 감정 전달이 훨씬 쉬워요. 자,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읽어줄 그림책 가운데 가장 좋은 그림책들은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해마다 영어로 출판된 책 가운데, 그림책 가운데 몇 권에게 칼데콧이라는 상을 줘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요.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권 정도 번역돼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들 보시면 알만한 그림책들이 다 이런 상을 받죠. 이런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아이한테 읽어줘 보세요.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 권 한 권을 다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벌써 40분이네요. 혹시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까 카페나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하고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공개 강의를 해요. 그걸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림책 한 권을 딱 정해가지고 제가 엄마들한테 직접 읽어줘요. 그리고 이 그림책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이런 강의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한 권 한 권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데 그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미국에 칼데콧상이라고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성질이 똑같아요. 영국의 노벨상, 그림책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엄마들 이런 거 다 알잖아. 고릴라 이런 거 유치원에서 수업도 많이 하고 하죠. 그리고 자, 이탈리아에서는 2회에 한 번씩 그죠? 그림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여기서 이제 영미를 이렇게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그림책 가운데 아주 우수한 그림책에 상을 수여요. 우리나라 그림책도 여기 가서 상을 많이 받았죠. 이 밖에도 고학년용 그림책 많아요. 유명한 출판사마다 상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비 어린이책 원고 공모, 또 문학동네 어린이책 대상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출판사들 상도 많은데 그거 일일이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상을 받은 그림책들은 전부 내용이 좋죠. 전문가들이 다 평가하는 책이니까. 자, 이제 고수가 돼요. 도서관을 좀 다녔어. 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생겨요. 그러면 작가를 따라가는 거라고.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림책 도서관 활용이 좀 잘 되면 이렇게 하면 재밌죠.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강아지동의 작가가 누구예요? 권영쌤 돌아가신 10년 지났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다음 5월달에 봄 소풍을 안동에 가요. 안동에 가면 권영쌤 살던 동네가 있어. 거기 가면요 폐교된 초등학교 하나를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꾸며놨어요. 운동장에 가면 실제로 시멘트로 강아지똥 조형물, 몽실언니 조형물 이런 게 있다니까. 그리고 권영쌤의 일생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이래요. 아이들 혹시 이렇게 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으면 그런 데 소풍도 가보고 이러면 좋죠. 대구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려. 권영쌤은 강아지똥, 엄마까투리, 오선의 제 꽃밭 이외에도 뭐 엄청난 많은 책들이 있죠. 이분의 책은 항상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권영쌤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살기도 했고, 이분도 우리 아버지처럼 폐결핵 환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왜소해가지고 40몇 킬로밖에 안 됐어. 장가도 못 갔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일생을 안동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종지기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기독교 잡지에 그 단편 동화를 발표했는데 그걸 누가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어린이 문학계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권영쌤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받아서 세상에 소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권영쌤의 책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 밖에도 많은, 권영쌤 검색해 보시면 많은 그림책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제 좀 알고 있는 작가라면 백희나를 들 수 있죠.
백희나는 저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으로 한 방에 스타덤에 올랐어요. 구름빵 저거는 가장 짧은 시간에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이 됐죠. 왜냐하면 그림책 세계에 처음으로 아빠를 들여와가지고 아빠 아침 굶고 출근했다는 모티브를 설정한 다음에 그죠? 아이들이 그 아빠 직장에 그죠?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이야기죠. 신기하게 재밌고 또 이분의 기법이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가지고 어디서 뭐 이상한 걸 배워왔더라. 닭종이 공예? 그래가지고 그림책의 배경을 전부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 그래서 사진이 그림책의 배경이 되죠. 이분이 낸 그림책은 제가 볼 때는 업앤다운이 심해. 어떤 책은 대박이고 어떤 책은 이상하고 이래요. 이분이 낸 책 중에 제일 대박은 구름빵, 또 그 다음에 장수장 선녀님 정말 재밌거든요. 동네마다 있는 재래식 목욕탕에서 냉탕에서 목욕하는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재작년 봄엔가 나와서 제가 딱 볼 때 대박 날 거라고 예상했던 알사탕. 알사탕 정말 감동적인 그림책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알사탕 읽어주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 외롭고 이렇게 친구 없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 이런 책들은 대박 났고 또 있어. 이상한 엄마? 이상한 손님 뭐 이런 그림책인데 이건 좀 진짜 이상하고. 자, 이렇게 작가를 따라가 보면 재밌다니까. 이분도 유명하죠. 엄마가 화났다. 이건 제가 뭐 한 몇 년 동안 계속 학교 다닐 때마다 아까 마녀윤이 소개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엄마는 화났다 이 책 소개했거든. 정말 대박난 그림책들 많이 만든 작가죠. 이혁배라는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종종 수업하는 책 중에 이거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이거 왜 수업했는가 하면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핵전쟁 위기 때문에 아까 춘희는 악이란다 이 책으로 수업을 하다가 작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걸 소재로 해서 만약에 한반도에 정말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오면 정전선언이 되고 휴전협정이 끝나고 이제 종전선언이 되고 하면 비무장지대라고 있거든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를 비무장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서로 지뢰를 막 묻어놓고 있긴 하지만 지금 지뢰도 철거하고 있죠.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걸 이제 비유한 거죠. 비무장지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무장지대는 정말 생태가 우거지고 이랬거든요. 왜? 민간인이 출입 안 되고 이런 곳이라서 오염이 덜하고 자연 생태가 정말 우거져 있어요. 발달해 있어요.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꾸미면 좋겠다. 이런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한 그림책이거든. 그래서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그런 그림책이죠. 외국 작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존 버닝엄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이분은 원래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84세인가? 83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작품은 전부 자기 마음 같은 거. 존 버닝엄도 어릴 때 학교를 적응을 못해가지고 10군데인가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가 서머힐이라고 대한학교죠. 대한학교. 그 전 세계 대한학교 효시 같은 자유학교인데 거기서 겨우 이제 적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 작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요. 지각대장 존, 알도, 또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뭐 이런 거. 아까 말한 게이트 그린 의회상을 2번인가 3번 받은 유명한 분이죠. 시간 있으면 내가 알도나 지각대장 존 이런 걸 또 가지고 한 30분씩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막 가면 또 눈물 나고 이런데 어머니들이 직접 한번 빌려서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줘봐요. 앤서니 브라운은 유명해서 잘 알죠. 젊은 작가라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알아요. 원화전도 대구에서 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이런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지나가요. 시간이 없어서 48분. 요즘 또는 30대 작가, 지금 41살이니까 이 양반이 81년생이거든. 존 클라센. 근데 81년생이면 몇 살이고? 39인가? 맞아요? 근데 이 풍자와 해학 이런 게 정말 뛰어나요. 그림책 하나에 한 페이지에 글자 대사 한 줄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들은 돈 본전 생각날 수도 있어. 근데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정말 위트 있고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존 클라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자를 보아서 3부작인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우리나라 작가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내 짝꿍 최영대라는 책이에요. 저건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왕따 문제를 다룬 이야기인데 정말 감동적이라서 저는 저거 읽을 때마다 펑펑 울어요. 어릴 때 내 이야기 같아가지고. 고종욱 선생은 자기 자신이 소아마비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항상 장애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안대견 탄실이 뭐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형을 둔 동생의 심정, 이런 거,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이런 거 전부 장애를 다루고 있죠. 황선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동화책 작가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이 100만 부 이상 팔린 책들이죠. 나쁜 어린이표, 초대받은 아이들, 이거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 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외국 작가는 로알드 달이었어요. 로알드 달의 책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국에서는 전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그래서 이 로알드 달의 영화를 다 보고 이랬는데, 심지어는 로알드 달의 전기도 찾아서 읽고 이랬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이들 학년이 좀 높고 책을 좋아하면 이 책 로알드 달의 작품도 한번 읽혀보라니까. 너무 재밌고 창의적이고 막. 특히 대표작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요, 아이들이 상상을 현실화시킨 모든 시설이 초콜릿으로 되어 있는 공장에 초대받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딱 4명만 초대받아. 이 초콜릿을 사서 먹는데 그 초대권이 들어있어. 전 세계 딱 4장만. 근데 영국의 어떤 꼬마 찰리, 가난한 꼬마 찰리가 초콜릿 사 먹을 돈이 없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초콜릿을 샀는데 거기에 티켓이 들어있어가지고 초콜릿 공장에 가죠. 여러분들 상상하잖아요. 모든 가재도구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상상, 또는 돈으로 되어 있는 상상하죠. 그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화시킨 정말 재밌는. 내 친구 꼬마고, 이건요, 우리 애가 2년 전인가? 그 외국 나가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하는 거야. 무슨 영화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더라고. 그게 뭔데 하니까, 어릴 때 내가 재밌게 읽었던 책 있잖아 하면서, 마이 리들 자이언트 2년 전에 개봉했거든,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 내 친구 꼬마 거인 이거예요. 이걸 영화화한 거죠. 지금도 우리 아이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자,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인증샷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 회사 생활 하다가 지는 막 헬조선 한다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지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회사는 막 그 아주 특급 대우를 하죠. 그 100만 원짜리 가해를 부채가 일본 회사에 도쿄에서 살았는데, 도쿄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한국에서 인재를 뽑아갔다고 그 100만 원짜리 그 원어민 과외도 공짜로 시켜주고요, 숙소도 공짜로 주고, 이렇게 초특급 대우를 해주는데, 그 중요한 부서에 이렇게 일을 시키고 했는데, 막상 지가 가보니까 지가 잘하는 건 한국말인 거라. 일본말하고 한국말이죠. 그러니까 양개국어가 다 돼가지고 일본과 한국의 기업 간 인수합병 이런 업무를 담당했어요. 근데 두 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 외에는 전문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일본에 있는 로펌에 가서 자문을 받아야 돼. 법률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애가 1년 동안 근무하더니, 아, 이거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때려치우고요.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작년 5월 달에 귀국했어요. 로스쿨 가겠다고.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귀국해서 작년 7월 달에 로스쿨 입문시험 쳤거든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딱 2과목 쳐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로스쿨 가려고 10,000명이 작년에 시험을 쳤는데 2과목 쳐. 언어 이해라는 과목 하나, 그리고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 하나, 2과목 쳐요. 언어 이해 30문제, 추리 논증 40문제. 그 시험에서 우리 애가 받은 성적표예요, 이거. 언어 이해라는 과목에서, 이거 보여요? 엄마야. 언어 이해라는 과목에서 30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춰가지고 응시자 문과 최상위권 10,000명 가운데 99.6% 했어요. 추리 논증 40문제 중에 37문제를 맞춰서 응시자 중에 99.2% 했어요. 여기서 한 50% 정도 하면 지방 로스쿨을 갈 수 있어요. 50%, 50에서 60% 하면 영남대 로스쿨이나 경북대 로스쿨을 올 수 있어요. 잘했죠?
응시자 10,000명 가운데 9등을 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애는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하느라고 책 못 읽었어요. 다른 애하고 똑같았어, 솔직히 말로 하면.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신입생이잖아요. 논이라고 책 안 읽었겠죠. 그리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24살이야. 자, 복학해서 1년 동안 뭐 취직 뭐 하고 뭐 이런 고민하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가겠다고 일본어 공부를 벼락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일본 갔죠. 일본어 준비하고 취직하고 일본 가서 또 1년 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귀국했어. 작년 5월 달에. 특별히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7월 달에 시험을 치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어린이 선생님을 다녔잖아. 그 후로는 평범한 대학생활을 했고, 오히려 최근 2년은 주로 일본어를 사용했어. 근데 우리말로 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시험을 쳤는데 전국 9등 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책 읽기가 평생 간다. 내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놀래고 애도 놀랬어요. 잘했죠? 별로 뭐 전국 9등까지 별로 실감을 못하는 거 같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애 29인데 이거 2월 28일 서울대 로스쿨 입학식 제가 갔어요. 가기 싫었는데 우리 애가 자꾸 오락해가지고. 요 우리 애 뒤통수 좀 보여요. 그리고 지금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로스쿨 3년 동안 사법시험 공부할 만큼을 공부해야 변호사 시험을 치니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소중한 어린 시절의,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돕는가가 평생 영향을 미쳐. 그냥 뭐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고 이런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옆집 옆에 내하고 비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꽃필 수 있도록 돕는 길이 어떤 길일까?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 말이 좀 설득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두고두고 해봤어요. 두고두고. 그리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제 15년, 부모교육 강의를 한 게 15년 됐는데, 제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이런 이야기 똑같이 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제가 강의 못하고 그만뒀겠죠. 근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 책 읽기가 평생 가는구나. 내가 이걸 알았다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영어나 수학 잘하려고 해도 책 많이 읽어야 돼요. 5학년, 6학년에서 문장님 문제 만나잖아요. 말귀를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 못 풀어. 계산을 못해가 못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푼다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책 읽기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다른 부분이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아니면 유튜브 채널 대구부모교육연구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의 제한 때문에 제가 아이하고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는지 이걸 다 생략해서 혹시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보일까봐 제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는 우리 연구소 보시면 제가 그죠? 천천히 하는 강의들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거기서 다 고백하고 있어요. 맨날 울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쫓아서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길게 보고, 그죠? 아이가 책을 좋아하도록 엄마 아빠가 함께 손을 잡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키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오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연에 대해서 내년에 뵈면 내년에는 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고육비 하나도 안 드는 엄마표 영어 공부를 하든지. 우리 애 했죠?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수능 100점 맞았죠? 내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